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희계 과장님한테 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용역 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 원칙이 좀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좀 불합리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동이나 아니면 이런 의 같은데 이제 수의계약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지금 그 계약 내용은 이제 인건비밖에 거의 없어요. 물품들은 다 대주더라고. 그럼 인건비밖에 없는데 왜 그 책정을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으로 해서 잡아놓고 그 전체 금액을 이제 대략 뭐 1,900만 원이다, 뭐 8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왜 레고를 치는지 나는 그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금액이 이제 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물품에서 얼마 뭐가 남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가 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 금액에서 이제 레고로 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저임금으로 치면 딱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 금액으로 딱 산정을 해주시지 왜 그걸 높게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게 레고를 치는지 왜 그런 운영 시스템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그 사항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알아보고. 말씀하시는 네, 의도를 아시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건축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의 계약을 한다면 거기에는 뭐 당연히 인건비도 들어갈 테고 뭐 물품도 들어갈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처음에 잡는 부분에서 레고를 대부분 여기 치면 한 5%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저기 시에서 하는 거 하다 보면 이제 감소를 시켜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레고를 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레고를 칠 것 같으면 그 역으로 계산해서 뭐 그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뭐 1,700만 원 나온다. 그럼 뭐 사업자가 수익까지 따져서 예를 들어 대충 뭐 그냥 뭐 1,750이라든가 1,800이라든가 이렇게 애초부터 정해져 가지고 나오면 레고 칠 필요가 없는데 높게 잡아놓고 나서 결국은 그 산정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나오는데 그 금액에서도 또 레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난 레고를 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품이 포함됐다면 뭐 물품이나 뭐 이런 가격 때문에 이제 그거 레고를 치는 부분은 이해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서면이라도 저한테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홍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쪽을 보면은 요거 이제 그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직접 고용은 다 정규직이 됐는데 간접 고용은 정규직이 지금 한 명도 안 됐어요. 네, 지금 전환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직접 고용하고 간접 고용하고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다른가요? 직접 고용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사용부서에서 실제로 그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고, 예, 간접 고용은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외부에서 용역에서 용역으로 들어온 인력들입니다. 그럼 그 간접 고용은 관리를 용역회사에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 인력 배치, 이거 잠깐 그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농업직하고 축산직이 그냥 일거에 다 빠져나왔어요. 먼저 그 육기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우리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거 시에서 농업을 완전히 버리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 때는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그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맞춰갖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농산과 축산과가 네. 그 일거에 거의 그 완전히 그 인사가 이동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은 그 전문 인력 아닌가요? 거기 농산과 축산과는 그 전문 인력들이라 그렇게 많이 바꾸질 못합니다. 예. 아 그러게. 근데 그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쪽에 보면은 출산 휴가, 예. 이 출산 휴가에 대한 그 언급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출산 휴가 몇 개월 가나요? 90일 갑니다. 3개월이죠? 네. 그 육아 휴직은요? 육아 지금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3년까지 가능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육아 휴직을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내나요? 요즘 추세는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3년까지? 네, 그래 사용합니다. 아유, 그 공무원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일하네요.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3년 가능하면 그 내가 있던 근무하던 그 자리 보존이 꼭 보장이 되나요? 아, 그거는 복직할 당시에 그 인사 상황하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꼭 그 자리에 3년을 변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 예, 변할 수는 없죠. 그럼 대개 그럼 3년 3개월을 휴직을 내는 거네요? 그게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직원들이 그 분야는 육아, 저희들이 뭐 모성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육아 휴직은 네. 절대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얘기할 아, 수가 그러게요. 없습니다. 그건 뭐 잘하는 거죠. 예. 예. 많이 갑니다. 남자 직원들도. 예. 네, 남자 같이 직원 적용합니다.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그 애향 장학재단 그 부분이 기금 애향 장학재단 그 기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네. 그 기금은 그 뭐 그 적립금으로 적립이 되나요? 그 기금은 어떻게 적립이 되나요? 지금 그 애양장학기금이 이제 111억 6,900만 원이 있는데요. 네. 그 시 출연금이 그 중에서 시 출연금이 95억이고요. 나머지 뭐 농협에서도 좀 출연을 했고 또 이렇게 그 유관기관에서 기탁한 거 해가지고 11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의무적으로 그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그 매년 예산서에 예, 예, 네. 조례돼 있나요? 매년 우리가 예산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법정 적립금이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 급식에 대한 거. 근데 우리 학교 급식 우리 시에서 나오는 농산물 학교 급식 들어가는 거 있나요? 지금 학교 급식이라든지 우리 또 장학관 급식이요. 저희 거의 다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저희가 장려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런 또 급식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도 지금 저희가 생각 중에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용인이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그 시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그 급식센터에서 그 아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서류 한번 학교 급식에 대한 서류 한번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애양장학금 기금 형성. 아, 요건 지금 한 거네요. 예, 이거는 한 거고 15쪽에 보면은 이것도 보충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는 그 요거 원청 하도급을 그 몇 퍼센트 정도나 지금 하고 있나요? 그 공사 도급에 대한 그 원청업체에 대한 하도급 의무적으로 그 하도급 주게 돼 있죠? 예. 5억 이상 종합공사일 경우는 5억 이상 종합공사일 경우는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이 네, 없어요? 강제성은 없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나 계약 부서에서 그 될 수 있으면은 지역 업체에 주도록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0억하고 물품거의 10억 이상, 공사 50억 이상, 물품거의 10억 이상은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죠. 네네. 그 이게 그러면 그 우리가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조례에 돼 있지 않나요? 조례에 하도급 지킴이 관련 조례가 아, 그 있- 자료를 나중에 좀 한번 줘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의무적으로 아마 주게 돼 있을 거예요. 하도급을 그 도급 계약 금액에 대한 몇 퍼센트 정도 그 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은 우리 지역 업자들한테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뭐 행정 그 17쪽에 행정복지 타운은 이거 연기됐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이게 뭐 연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600억밖에 지금 690억밖에 지금 그 기금을 못 세웠는데 이거 올해하고 내년 안에 2,200억 하고 이거 150억 이거 만들겠어요? 저희가 이제 청사기금 그 설치 운영 조례에 202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적립하기로 했는데 평택 재정도 좀 어렵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덕단지의 이제 인구라든지 그 여러 가지 추이를 볼 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거 지금 뭐 쉽게 될 것 같지 않네요. 14쪽에 보면은 그 자금 운영에 관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유휴 자금 운영하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3,400억 정도 정기예금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 정기예금만 했나요? 딴 데 뭐 투자하고 그런 건 없어요? 네, 투자한 건 없습니다. 정기예금만? 네, 얼마요? 3,400억. 3,400원. 그 일반 자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공예금 통장이 있는데 또 이제 저희가 세입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공공예금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가 그 세출 지출을 하고 그 3,400억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 수익으로 해서 정기예금 넣고 있습니다. 자녀들 학비는 융자로 되고 있죠, 거의가. 공무원 자녀 학자금이요. 아, 그게 여기 안 나오나요? 네. 그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생 이상 그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무상으로 아니 그 이자 없이 이율이 없이. 이자 아, 없이 이자 없이 무상이 되게. 아니고 이자 없이. 그거는 무이자 융자죠. 네, 그러니까 네. 무상이 보- 아니고 무이자 융자입니다. 보존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네, 없- 일절 없습니다.
그 뭐 중고등학교 그런 데도 전혀 없고요. 유치원. 중고등학교는 그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이 됩니다. 그 뭐 전 국민이 다 받는 네. 거니까 그 수준 받는 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 지금 제일 이렇게 관례적으로 보면 총무국이 제일 선임국인가요? 기획실이 가장 선임국입니다. 어제 보고했던 총무국이 보면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이렇게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지금 이 총무과의 총무는 총무 인사, 교육 후생은 주로 공무원분들에 관여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는 아까 얘기했던 교류, 네. 그 통역하시는 분들이 2분인가 3분 계시던데 네, 전문 직원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떨 때 주로 이건 평상시에도 이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자원입니까? 네, 그 각 실국이나 과단위에서 외국과의 필요시 뭐 자료를 제출해주거나 또 아니면 왔을 때 그걸 저희 과에서 지원해서 통번역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일상적으로 늘 필요한 자원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필요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에 대한 어떤 개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인력 개발.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분에 대한 인력 개발 이것도 그러니까 거기서 담당하시는 네, 거죠? 교육 분야 제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치교육과는 자치행정, 교육정책,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민간협력은 뭐고 상생협력은 뭐죠? 상생협력과의 상생협력과 자치교육과의 민간협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민간협력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운동단체,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을 관할하고 있고요. 상생협력은 이제 거기에 있는 단체,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조직 체계로 봤을 때 하나로 교육부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교육과도 있고 다른 데 보면 또 다른 부서에 교육에 또 관련된 부서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좀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저 국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전에는 어떤 뭐 원칙과 이런 입장도 이제 로만 본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이 봤을 때 과가 있어야 과장님도 계시고 뭐 그럴 이유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또 전부 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적절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과가 지금 현재는 세제나 세무는 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회계과가. 근데 이제 일부 부서에서는 회계과가 세제 세무도 같이 담당하는 지금 어제 했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세무과 업무를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좀 타당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일반직이 3급이면 이 3급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목과 1급 부시장 네, 부시장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쭉 보면 6급은 현원이 9명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정원은 7명이에요. 그렇죠? 자치교육과도 6급이 현원은 7명, 정원은 4명.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9급으로 내려가면 현원은 적고 정원은 많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정원은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 그 필요한 인력을 이제 정한 인원이 이제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원래는 정원 있는 대로 다 충족을 다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이제 결혼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 뭐 질병 휴직이라든지 육아 휴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결혼이 발생을 해서 이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원은 156명이고 네. 정원은 16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명 정도의 그런 일이 발생하실 때가 제가 안 되니까요. 이 거꾸로 여쭤보잖아요. 6급은 자치교육과의 6급은 정원이 4분이잖아요. 2페이지에 자치교육과 정원은 4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7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치교육과 9급의 정원은 4명인데 현재 인원은 1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9급이 담당해야 될 일이 있으실 테고 네. 6급이 담당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왜 벌어지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토지과도 6급은 현원은 10명인데 정원은 8명이잖아요. 네. 근데 9급은 현원은 5명인데 정원은 9명이잖아요. 네. 급수별로 봤을 때는 이게 격차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어떤 장단점이 뭐냐,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정원이 뭐 각 직급별로 6급, 7급 뭐 이렇게 이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6급 정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7급들이 다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기본 연한을 채워야 승진 자격이 요건이 생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6급이 이제 부족할 수 있는 현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9급이나 8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거기도 물론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 기간 채우기만 하면 바로바로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으로는 바로바로 이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것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정원 대비해서 일부는 모자라고 일부는 남고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은 현재 6급이 4명인데 현재 7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무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7급에서 6급이 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무조건 진급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네. 생겨가지고 6급이 많게 됐다는 상황이고 9급은 4명인데 왜 1명뿐이 안 되냐고 말씀하셨을 때 9급은 8급까지 가는데 1년 6개월이면 무조건 진급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이렇게 그럼 이게 일정하게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세가 약 적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계장 직급에서. 적체는 아니고 좋은 제도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럼 5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급은 자동 승진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 적체가 6급은 많고 5급은 한 분이니까 적체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적체가 아닙니까? 아니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건 적체가 아니지만 전체 인사로 봤을 땐 적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물론 당연히 공무원분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9급은 자동적으로 1년 6개월 되면 8급으로 이건 뭐 필요한 제도라고 봐요. 물론 그게 9급에서 8급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전문성이나 자기 영역의 부분을 충분히 갖추는데 1년이 적절할 수도 있고 2년이 적절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여기서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 인사 시스템인 것 같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6급이라도 정년을 1, 2년밖에 안 남긴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급이시지만 정년이 뭐 3년 남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6급 분들이 5급으로 가시려면 이 정원 시스템 체계로 봤을 땐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리는데 제한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는 뭐냐면 최소한 그래도 공무원을 하셨으면 과장 정도, 그러니까 흔히 옛날 말로 하면 그래도 면장은 달고 나와야 그래도 좀 지역에서 최소한 체면이라도 쓴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전통이나 이런 관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뭐 현재 6급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5급이 지금 다 해줬으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정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해는 그 기준에 저희가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라 중앙부터 그런 시스템이 잡혀져 있어 갖고 이렇게 그 6급 계장들이 원하는 대로 다그 과장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게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충 질의를 하면요. 이제 아까 말씀한 어쩔 수 없는 이런 시스템 구조상 6급에서 5급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6급 현재 6급을 달고 계신 6급까지 다 대부분 가시잖아요. 그럼 뭐 거의 특별하게 뭐 중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근데 그분들의 의견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인사상에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해는 되죠. 왜냐 본인이 당사자가 진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일정한 어떤 다수의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지역 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이 총무국의 총무과에서 그냥 인사를 그냥 보고 있는데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그 6급 전체 378명이 이제 각 과에 이제 다 분산이 돼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평가를 합니다. 과장들이 6급 계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국장이 계장들을 서열을 매겨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체 계장들 서열을 매겨갖고 거기에 맞춰갖고 뭐 진급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된다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임 시장님들이 책임이 더 크네요. 아니 그런 부분에 의견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님이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어떤 평택 또 시민 중심 이런 거는 공정해야 된다 인사에 있어서. 그리고 물론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잡음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이 되지만 좀 더 전에보다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한 10명 중에 7명은 고개를 끄덕할 수 있는 인사 이런 게 좀 돼야 된다. 전에는 5명, 6명만 찬성했다면 수긍했다면 그런 인사 시스템으로 가야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시스템을 여태까지 해온 시스템에서 저희가 좀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 방침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인사가 고개가 끄덕이는 그런 인사를 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뭐 저희 국장들 회의 때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조만간에 저희가 지금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닌데 누가 봐도 공론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조언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만약에 국장님들 한 분이나 가게 되면 연쇄적인 이동이 될 텐데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구조들이 뭐 일단 5급, 6급, 7급, 8급 뭐 한 단계씩 사람들이 승진율이 생기는 거죠. 4급이 한 명씩밖에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효과가? 네, 그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 나가면 그 자리를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가 승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그 정도 영향밖에 그럼 뭐 국장님 한 번 나가신다고 해도 뭐 크게 이렇게 영향을 전체적인 주직상에서 보면 크진 않네요. 그게. 뭐 숫자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한 명씩만 진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여러 자리가 사람이 더 동시 비고 그러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 그 이제 음. 계장으로 퇴직하시는 분, 과장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그 자리가 이제 추가로 계속 비니까 더 많겠죠. 좀 많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한 명씩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4급이 한 명 결혼이 발생하면 이제 밑에서부터 승진 소요인이 발생하는 숫자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예. 저희들이 뭐 한 분만 뭐 퇴직하는 게 아니라 정년이 되면은 상반기 하반기에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총 숫자로 지금 따지면 이 적재 많습니다. 현상이 대부분 인사 적재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대부분 그 58년 공직자분들 그다음에 60년 뭐 62년 이런 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지금 옛날에 베이비붐 시대다 네. 보니까 좀 네. 부주상으로 많이 많았어요. 계시죠. 네, 네. 상당히 그래서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적재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제 요 세대 공무원분들이 나가면 이제 그 밑에 지금 현상은 이런 적재 현상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네,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 계속 네, 질의해 제가 주시죠. 마무리하고요. 점심 시간 다 돼가서 하나만 나머지 부분은 더 할 거 많고 이제 지금 총무국 기구에 대해서만 질의한 거라 다른 질의는 점심 시간 이후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보면 그럼 지금 현재 퇴직하는 건 몇 년도 분들이 퇴직의 대상자입니까? 올해 이제 올 말 12월이면 2018년 12월 말. 12월 말이면은 59년생 분들이 이제 공로연수를 가시거나 퇴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인 거죠? 네, 명예퇴직 예, 맞습니다. 그러면 59년생이 내년 12월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건은 네, 그렇습니다. 네. 법적으로. 네. 근데 왜 그거를 공로연수는 그것도 하니까 연수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 공로연수를 택하시겠네요. 이제 5급 이하인 경우에는 공로연수를 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이상은 이제 명예퇴직 쪽으로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아, 4급 분들은 명예퇴직으로 예. 많이 하십니까? 네. 왜냐면 그게 어찌됐든 지금 우리 지방 구조 이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4급이 되신 거면 네. 최대한 택시의 행정권 제일 올라갔기 네.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네. 1년 정도 먼저 네. 명예퇴직을 하시는 게 관례다 이런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급부터 그분들은 공로연수를 신청한다. 아, 많이 신청하십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올해까지는 59년생 분들이 네, 하시는 대상이십니다. 거다. 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록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록을 되게 중시하는 민족이었잖아요. 조선 뭐 왕조실록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제 시대에 거치면서 많이 소멸되고 이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 기록물 관리법도 제정이 되고 이 기록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리 지역에서나 또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한 나쁜 전례도 있지만 그걸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렇고 그런데 평택시는 이 기록 관리,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기록들, 그러니까 공공적인 전자 기록부터 시작해서 공공적으로 발생하거나 민간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을 관리하고 소장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디가 담당하나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담당한 부서가 있나요? 저희 총무팀에서 합니다.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총무팀이 이거 그러니까 그 전에도 기록은 다 관리를 했다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기록을 1,900명의 공무원분들, 50만에 가까운 평택시가 네. 지금 총무팀이랑 무슨 그러니까 이 기록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건 기록물 관리소도 만든 거예요. 국가 기록에 대한. 그러니까 총무팀은 그 전부터 했죠. 그런 정도의 관리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안 한 거 가지고가 아니라 얼마나 기록물 관리가 중요한 건지 기록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분이 아까 저번에도 업무 보고 하실 때 실명제 하잖아요. 실명제 용역 실명제 조례 만들 때 그런 조례 이렇게 내용 하셨잖아요. 네. 보고도 하고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기록의 중요성 아닙니까? 누가 이걸 했고 이 공사 누가 발주했고 누가 관리 감독했고 이게 무너졌다 이게 문제가 됐다 그 사람이 책임자였다 또 어떤 좋은 일이 해서
여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도 이 여기 송탄 출장소 여기 도로 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정원 만들어서 이렇게 설계한 분 찾아서 전 표창장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기록 있을까 하여튼 고민이란 말이에요. 30년 전, 40년 전의 기록 이런 거 관리하려는 거죠. 우리 관리할 장소 기록물 관리하려면요. 기록물 관리할 장소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록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좀 필요하다면 그런 책들 많이 냈거든요. 그 관리하던 분들이 그것이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네.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예, 이해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